EFT로 성공하다. 파산 지경에서 EFT로 5년 만에 월 5천만 원을 벌다. 약 5년 전 저는 깊은 암흑의 터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 치 앞도 안 보이게 막막했습니다.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제발 살려달라는 눈물의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3번의 사업 시도가 다 실패하고 카드로 돌려막으며 연명하다가 그것도 안 돼 늘 빚독 쪽에 허우적거리며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마저 부도가 나면서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EFT를 만났습니다. 그때 우연히 유나방송에서 최인원 원장님의 두드림의 선물 EFT를 알게 되었고 최 원장님의 책도 사보면서 서서히 몰입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최 원장님의 EFT 프로그램은 벌써 100회 이상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은 모두 mp3 파일로 만들어서 총 110편 정도를 틈날 때마다 모두 3번 이상 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심지어 10번씩 듣기도 했습니다. 매일 방송을 들으며 잠들었고 어떤 때에는 꿈에서 방송 시그널 음악과 최 원장님 목소리도 들렸고 심지어 나 자신이 최 원장님과 동화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동시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 내적 평화 과정을 한 달 정도 하였습니다. 태어나 살아오면서 마음에 맺힌 모든 기억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놓고 EFT로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릴 적 아픈 기억을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EFT를 했습니다. 내적 평화 과정이 주는 효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도 슬피 우는 내면 아이를 만나 달래주었습니다. 또 사업할 때 내 등에 칼을 꼽은 죽이고 싶도록 미운 배신자도 마음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내적 평화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학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제 학원은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면 얼마나 좋을까? 자나깨나 손날 타점을 두드리면서 학원을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 가망성도 없어 보였지만 그저 했습니다. 당시에 주말 부부로 집으로 운전해서 오고 갈 때 차 안에서는 녹음한 최 원장님의 방송을 늘 들으면서 그 내용을 따라 외치고 갑갑한 현실에 개의치 않고 미친놈처럼 학원도 소리쳐서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마다 집으로 오고 가는 이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인생에서 끝없이 추락하다가도 밑바닥을 치고 나면 서서히 변화가 오게 마련입니다. 이런 때에는 시련에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납작 엎드리고 기다리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힘들다고 빨리 벗어나려고 계속 이것저것 억지로 하다가 더 망가지는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EFT를 하면서 조용히 마음의 힘을 키우면서 극심한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확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서서히 나도 모르는 변화가 슬며시 찾아옵니다. 기적이라는 표현도 모자랄 만큼 상상도 못한 방향에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확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저 지속적으로 EFT를 하면 됩니다. 몇 년간의 이야기를 다 쓸 수는 없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를 결산해 보니 제 월 평균 수입은 5천만 원이 저보다 더 전문가들인 분들이
제게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도 합니다. 지금은 책도 쓸까 생각 중입니다.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 퇴근 후 남는 시간에 저의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는 기회가 참으로 묘하게 찾아왔습니다. 하찮아 보이고 작은 일이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기회인지도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저 관련 분야 책을 쌓아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계발 분야 책들도 늘 읽었습니다. 보통 새벽 2시, 3시까지, 때때로 날이 환해지는 시간까지 작은 원룸에서 책을 보다 혼자 일하다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함께 원룸 생활하는 직장 동료가 술 마시자고 할까봐 이불로 창문 가려놓고 방에 있는 것을 숨기면서도 일하며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저와 가족이 등화관제라고 부르는 가슴 아프면서도 뿌듯한 일화입니다. 그러자 작게 시작한 일이 점차 커져가더군요. 남는 저녁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니 희한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 일이 발전하여 지금은 가족 사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전념하면 매출은 대폭 오를 겁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저를 도와준 지금의 직장에 도리를 다하고자 아직 더 다니고 있습니다. 올 6월에 그만두기로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5월에 직원 몇 사람이 이직을 하는 바람에 조직 안정 차원에서 더 다니며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따라 제 갈 길 가는 것은 결코 EFT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우주의 제1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이죠. 새로 시작한 그 일은 제겐 새로운 지식도 아니며 이미 알고 있는 전공 지식을 활용하는 거라 이전에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왜 힘들 당시에는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인생에는 때가 있음을, 그 때는 내가 준비되면 찾아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빚도 갚아가며 필요한 만큼 풍족히 돈을 쓰면서도 2년간 많은 저축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입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수입이 많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풍족해지는 비결입니다. 이제는 내가 몸으로 열심히 일 안 해도 수입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죠. 물론 경제적으로 돈만 많은 것이 EFT의 목적은 아닙니다. 내적 평화와 온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 EFT의 목표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 없어서 시달리지 않을 정도의 수입은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하는 일에 보람과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돈을 벌면서 보람과 성취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으며 돈도 버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 벌 방법도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학원을 하면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저처럼 삶의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EFT를 하십시오. 기도와 함께 진지하게 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절실히 하십시오.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저항하지 말고 자세를 낮추고 엎드려서 내면의 에너지를 축적하며 자신만의 칼을 갈아야 합니다.
내공이 쌓이면 서서히 새로운 변화와 기회가 찾아옵니다. 분명히 찾아옵니다. 삶 앞에서 겸손하고 진지해지면 삶이 우리를 품고 이끌어갑니다. 운동의 기본이 힘을 빼는 것이듯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도 세상과 삶에 대해 정하지 않고 힘을 빼는 것입니다. 기회를 찾아 헤매지 말고 내게 찾아오도록 내면의 힘을 쌓는 겁니다. 4년 동안 안 팔린 집이 팔리다. 선생님의 윤화방송 강의 중에서 올해 이루고 싶은 것을 20개를 확언으로 적고 매일 읽어보라는 강의를 듣고서 드디어 나는 배운 것을 실천한다 라는 확언을 적고 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5분간 확언을 읽는 동안만이라도 두드리자고 결심했습니다. 확언을 읽으며 두드리다 보니 점점 EFT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6년 전에 산 집을 올해 꼭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년 전에 팔려다가 못 팔았고 세입자도 이상한 사람이었던지 며칠 만에 전화 한 통 없이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제가 엄청 놀라서 급히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금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팔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감사의 말이 와 닿지가 않고 집이 팔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여러 단점이 있어서 처음에 덜컥 사고 나서 산 것을 후회했었거든요. 그래도 부동산 거래를 하는 그림을 출력해서 부엌에 붙여두고 열쇠를 넘겨주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계속 상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돈복 부르는 EFT도 읽었습니다. 책도 엄청 쉽게 잘 쓰셨더군요. 선생님의 저술 경지가 더 올라간 듯 한층 더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두드리다 보니 아, 내가 이 집을 왜 못 팔았는지 알겠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이 집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주었고 안 좋았기 때문에 남에게 팔기 미안했구나. 이 집을 살 때부터 살던 집을 팔지 않고 사고 살던 집이 1년이나 안 팔려서 피 말리는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들어간 이자만 해도 수천만 원에 이를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첫 세입자에게는 돈 안 주면 소송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고 또 그 후로 집에 문제가 생겨 수리하느라 관리 사무실을 뛰어다녀야 했고 그래서 두 번째 세입자에게 너무나 미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누구에게 넘기기 미안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단 나의 선한 마음을 긍정해주고 나에게 안 좋았지만 남에게 좋은 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두드렸습니다. 집은 돌고 도는 것, 남에게 안 좋았던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집도 인연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좋은 스위트 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드리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세입자는 계속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마음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1월 말까지 안 팔리면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고 세입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최대한 봐주겠다고 마음을 내었습니다. 11월 말이 다가와서 그냥 안 팔리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확언을 했습니다. 팔려서 감사합니다. 나는 인연이 닿은 이 집을 떠나보낸다. 이 집은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 이 아파트는 좋은 새 주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주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신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천하며 지내겠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도둑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재테크를 안 하시고 그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더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몇 번 거래를 해보니 소개비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래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도 좋은 일을 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팔지 못하는 것을 연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더구나 이번 거래를 해 주신 분은 본인 기준을 가지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조건을 적당히 절충해 주시는 분이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안 팔린 집이 이틀 만에 EFT로 팔리다. 저는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갔더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EFT 하면 집이 팔릴까? 그때 어머니는 몇십 년 동안 수건이었던 33평짜리 집을 새로 계약했고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이사 갈 집에 함께 가서 원장님의 책에서 배운 대로 EFT를 하고 확언을 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해봐. 나는 우리 집이 순식간에 팔려서 여기 33평짜리 집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잘 살고 있다. 우리 집이 너무 좋다.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너무 뻔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사 갈 날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집이 팔리겠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따라 확언과 EFT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이틀 뒤에 그 집이 팔렸고 어머니는 현재 새 집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겨우 며칠 EFT를 하고 수건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그동안 게을리하던 EFT를 다시 시작했고 원장님의 워크숍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의 강의에서 들은 몇 가지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식에서 원하는 것과 무의식에서 원하는 것의 충돌 결과가 현재 내 삶의 모습이고 성공은 이 두 가지가 일치된 상태에서 일어나고 EFT로 무의식과 의식을 일치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애써서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해도 그 다짐대로 실천이 잘 되지 않고 열심히 실천을 하는데도 결과가 신통치 않아서 갑갑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 원인은 의식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무의식에서 그게 과연 될까? 내가 과연 해서 되겠나? 라며 저항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나도 몰랐던 분노의 뿌리를 찾다. 얼마 전 EFT 워크숍 3단계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쌓였던 아빠에 대한 분노를 풀어내고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과거와 비슷한 상황에서 또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났습니다. 이에 밤에 잠도 안 오고 아이 때문에 속도 상해 조용한 빈방으로 가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4년 전 동네 길가에 혼자 서 있는 제가 보이더군요. 안녕? 뭘 하고 있니? 이렇게 말을 붙이자 마음속에 제가 길에서 말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렸습니다. 저 흰 원피스 입은 여자아이 너무 예뻐. 나도 저 여자애 같은 아기를 갖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서 꼬마 양산을 쓰고 할머니를 따라 은행으로 가는 긴 머리 5살짜리 여자아이를 보면서 다 큰 제가 주책 없이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딱 4년 전 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었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
문득 남편이 박사과정을 마치느라 미국에서 살던 2003년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둘째를 막 임신한 상태에서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 3살 정도였던 아들은 그날도 유치원에서 말썽을 부리고 하교 후엔 또 동네 아이를 떠밀고 울리는 말썽을 부려서 속이 상해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를 비난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뒷정리도 안 도와주고 쪼르르 자기 서재로 들어갔고, 이런 남편의 무관심이 또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며칠 동안 아들은 자꾸 떼쓰고 저는 피곤해서 짜증을 내고 또 이런 일로 남편과 다투다 서운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살짝 하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병원에 가니 아이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놀라고 있는데 남편이 통역을 하다가 갑자기 말을 확 멈추었습니다. 계류유산된 것 같습니다. 마침내 이 말을 듣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 욕심이 많아 4명 정도 낳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는데 뱃속에서 아기가 죽다니. 동네 친구들이 많이 위로해 줬지만 전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검사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므로 몇 달 뒤 별 준비도 없이 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또 다시 아들 문제로 남편과 다투다 이상해서 보니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추스른다면서 도리어 아이와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짜증과 분노를 그때부터 두텁게 쌓아왔나 봅니다. 다시 시간 간격을 뒀다가 다시 4번째 임신을 했는데 이때는 자궁의 임신이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 미련과 집착이 무의식에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때부터 아이의 소소한 문제들을 봐주지 못하고 화내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10여 년을 보내왔습니다. 전 돌로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랬구나. 유산한 것을 스스로 자책하고 아이 탓이라고 원망해서 이렇게 화가 나고 아이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밉고 짜증스러웠구나. 이렇게 제 분노의 원인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진짜 늑대처럼 엉엉 울부짖으며 울고 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EFT를 하면서 남편에게 서운했던 것과 아이한테 속상했던 것들을 모두 풀었습니다. 실컷 울고 소리내고 감정을 풀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제 가여운 아들에게 야단쳐서 미안한 마음도 풀었습니다. 너도 너무 힘들었지? 너의 탓이 아니야. 그 아기들은 우리와 인연이 되지 않은 거야. 아이 탓도 아니야. 그 나이에는 엄마를 귀찮게 하기도 하고 응석도 많이 부리잖아. 아들아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서 자책감도 풀었습니다. 마음이 텅 비게 풀리니까 이제 아이한테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유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니 아이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무표정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너의 탓이 아니야. 이제야 느꼈어. 아이가 말했습니다. 왜 이제 알았어요? 좀 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만 생각했지 여태까지 내가 상처 준 것은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품에 안아주니 아이는 저를 힘껏 더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편해졌고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짜증과 분노들이 하나둘씩 거친 것 같아 행복합니다. 희망적이고 너무 감사한 일을 경험해서 정말 마음이 북받쳐 올라요. 아직도 길 가는 여자아이를 보면 부럽고
나도 딸아이 하나 더 있었으면 하고 내 아이에게 형제를 못 만들어 주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이젠 우리 멋진 아들을 믿고 더 많이 사랑해주며 보듬어주며 살겠습니다. 6개월 동안 두문불출하는 29세 남성의 우울증.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흔한 심리질환이고 내가 가장 많이 고쳐본 병이기도 하다. 우울증의 기본 감정은 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과 나는 혼자야 라는 외로움 때문이다. 따라서 좌절과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면 이 병이 잘 생긴다. 특히 외로움은 애정 결핍이 주 원인이다. 어느 날 29세의 남성이 무기력을 호소하며 나를 찾아왔다.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6개월째 두문불출하면서 가족과 대화도 하지 않고 잠만 자거나 컴퓨터 게임만 한다고 했다. 무기력과 의욕 부족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먼저 외로움의 원인이 되는 애정 결핍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어머니가 심각한 우울증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소통하지 못해서 엄마와의 유대감이 없었다. 엄마는 늘 말이 없었고 일에만 열중했어요. 그가 말했다. 게다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주 싸워서 늘 눈치를 보았다고 했다. 또 좌절감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았다. 아버지는 늘 무섭고 비판적이라 늘 아버지의 뜻에 맞추느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했다. 아마도 이런 환경 속에서 내 뜻대로는 되는 것이 없어 라며 좌절하면서 컸을 것이다. 이런 외로움과 좌절감의 기억들을 EFT로 쭉 지웠다. 신발 단정하게 벗지 않았다고 아빠에게 혼났던 것, 군대처럼 늘 제 시간에 일어나야 했던 일, 아빠와 엄마가 싸워서 무서웠던 것, 늘 말이 없던 엄마의 모습, 늘 무표정하고 우울하던 엄마의 모습 등이었다. 특히 심각한 우울증을 치료할 때에는 엄마 뱃속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외로웠던 아기는 평생 우울증을 겪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게 눈을 감고 엄마 자궁 속에 있는 나를 상상해보고 엄마를 불러보라고 했다. 엄마가 그냥 저를 외면하는 느낌이 들어요. 엄마가 대답을 안 해요. 엄마가 우울증이 있으면 뱃속에 있는 아기와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고 그러면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방치된 느낌을 받는다. 아마도 그도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느낌을 몇 주에 거쳐서 EFT로 지워주었다. 이렇게 몇 달을 치료하자 그의 우울감과 무력감은 확실히 사라졌다. 하지만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 뒤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내원하게 했고 드디어 1년 만에 우울감이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치료를 종결했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그의 생활도 차츰 바뀌었다. 백수 상태이던 그가 직장을 구했고 직장에 다니면서 여자친구도 사귀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모태솔로였고 이것이 그의 첫 연애였다는 점이다. 세상을 다 잃은 듯 6개월간 두문불출하던 그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EFT와 학원으로 일본어 어학시험에서 만점을 받다. 작년 12월 일본어 능력시험 1급에 재도전했습니다. 오래전에 합격했지만 다시 공부도 하고 싶었고 만점을 받아보고 싶었어요. 1급이긴 해도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 만점자가 제법 나오는 편이니까요. 그런데 만점을 받겠다는 목표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컨디션은 더 나빠지고 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아 자꾸 자책하게 되고 그러니 공부는 더 안 되었습니다. 결국 합격은 했지만 만점에 상당히 못 미치는 점수였습니다.
망설이다 또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에는 EFT를 몰랐지만 올해는 알고 있으니까요. EFT로 부담과 스트레스를 지워가며 공부하면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먼저 시험에서 만점을 받는다. 학원에 따라오는 꼬릿말들을 적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모르는 게 많을 것이다. 하지만 늘 그랬듯 실수를 할 것이다. 하지만 부담감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더 안 된다.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만점이나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다. 이런 꼬릿말들을 EFT를 통해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확언을 했습니다. 나는 최상의 상태로 즐겁게 공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한 번 본 단어는 꼭 기억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항상 공부하기 전에는 EFT 홈페이지에 있는 공부하기 싫은 마음에 EFT 적용하기를 보면서 따라했습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공부를 하진 못했고 시험 전날에 잠을 별로 못 자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며 시험을 보았지만 마침내 만점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성적표를 보고도 믿어지지 않아서 몇 번이나 다시 보곤 했습니다. 5세 아이에게 EFT를 해주며 다양한 양상을 찾다. 그동안 저의 아이들에게 EFT를 해주었지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나이여서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두 가지 감정만으로 판단하며 EFT를 가볍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5살인 큰 아이의 심리적 문제의 여러 양상을 처음으로 듣고 EFT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자기 전 엄마에게 혼나 시무룩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기분이 안 좋아. 왜? 엄마한테 혼나서. 이에 이렇게 EFT를 해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기분이 어때? 기분이 안 좋아. 어떤 생각이 들어? 엄마가 무서워. 이에 이것으로 EFT를 해주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기분이 어때? 기분이 안 좋아.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 엄마가 나를 엄마 애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 이에 이런 생각을 EFT로 지운 뒤 물었습니다. 이제 기분이 어때? 기분이 안 좋아. 어떤 생각이 들어? 엄마가 나를 던져버릴 것 같아. 또 EFT를 해주고 물었습니다. 이제 기분이 어때? 기분이 안 좋아. 어떤 생각이 들어? 엄마가 나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릴 것 같아. 이에 또 EFT를 해주고 물었습니다. 이제 기분이 어때? 기분이 좋아. 어떤 생각이 들어? 엄마가 나를 예뻐하는 것 같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른들처럼 아이들도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낄 텐데 저는 제 관점으로만 아이를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EFT를 알고 있고 아이들과 EFT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살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그래도 EFT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새삼 느끼는 밤입니다. EFT로 마음을 치료하다. 공황장애. 저도 한 4년에서 5년 정도 공황장애로 고생했습니다. 매우 심한 편이었죠.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병은 앓는 사람만 경험을 공유할 정도로 아주 끔찍하죠. 저는 1년 반 정도 약물을 복용하다가 혼자 EFT도 하고 EFT 상담도 받으면서 한 2년 집중해서 이 병에 도전했습니다. 상담받을 때에는 나 자신이 완전히 분해된다고 느낄 정도로 힘들기도 했고 많이 울고 자책하고 분노하고 우울했습니다. 온갖 두려움도 다 나오더군요. 평생에서 그때의 자신이 제일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난독증 환자처럼 일상생활에 전혀 집중도 못하고 온갖 알 수 없는 충동들도 경험하고 마치 끝없는 동굴을 걷는 느낌이 드는 이런 나를 수용하고 공감해 주려니 그럴 자신감도 없고 그저 이런 내가 싫기만 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나 자신을 격려하고 애썼습니다. 공황장애는 굳이 설명한다면 우울과 불안과 대인공포, 회피, 불면증, 과호흡 등등 온갖 것이 다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너울거리는 어떤 것이라고 할까요? 치료해 주시던 최인원 선생님이 이런 저의 느낌을 이해하신다고 말해서 참 깊게 위로받았습니다. 이 세상 아무도 이 느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대 고독과 절망감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제게는 그저 그 느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고마웠습니다. 남편조차도 남같이 느껴질 정도의 고독함이었으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잘한 것 중 하나가 상담도 받으며 꾸준히 EFT를 했다는 것과 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심하고 집중해서 EFT를 하면서 무의식 깊은 곳의 나를 만났고 저의 핵심적인 감정들을 알아차렸습니다. 저에게는 제 아이의 태몽처럼 지금도 선명하고 뚜렷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랫동안 외면했던 내면 아이와의 진정한 만남이었습니다.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회피하고 홀로 투쟁하는 모습의 내면 아이를 만났습니다. 또 감정을 일기로 꾸준히 썼습니다. 글로 쓰면 감정이 정리되고 해소되면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 효과는 꾸준히 해야 더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글을 쓸 때 펜으로 감정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제 증상을 열거해 보면 심할 때에는 좋아하던 운전도 아예 못하고 비행기는 엄두도 못 내고 마트나 백화점이나 시장에는 아예 못 가고 모임도 못하고 100m도 숨차서 못 걸을 정도였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는 일단 에너지가 싹 고갈되고 긴장해서 탈진해 버리니 할 말 다 했죠. 눈도 침침해서 안 보이고 머리는 날마다 헬멧을 쓴 것처럼 멍하고 어지러움과 이명과 두통과 심지어 탈모도 생기고 가려움과 설사까지 생겼습니다. 증상이 꽤 오래 정체되어 있다가 조금씩 좋아지는 속도가 붙더니 최근 몇 달 사이에 아주 좋아졌습니다. 혼자 시내버스 타기, 시외버스로 시외로 나가기, 고속버스 타기, 비행기로 제주도 갔다 오기. 심지어 일주일 전에 드디어 캄보디아 여행을 성공적으로 다녀왔습니다. 모든 것이 전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무서워서 익숙한 공간에만 갇혀있던 자아가 두려움이 줄어든 만큼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고 또 그만큼 자아가 확장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어쨌든 잘 좋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웃는 거 참 좋아하는데 몇 년 동안 웃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잘 웃는지 웃으니 좋고 좋아서 더 웃고 합니다. 모든 좋아진 증상들을 다 쓸 수 없지만 중요한 몇 가지가 좋아지면 많은 것은 저절로 따라서 좋아지더군요. 지금 그때만큼 열렬히 EFT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젠 습관이 돼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면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원하는 것에 초점을 저절로 맞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하는 확언 하나 소개합니다. 확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나를 믿는다. 작년에 했던 확언 중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꽤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